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항상 주목을 받아오고 있는 국가인데요. 주요 강대국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어 주변국들과의 관계로 매번 이슈가 되는가 하면 빠르게 경제적 문화적 성장을 이뤄내 자체적으로도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시아 최대 방산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했죠. 그런 만큼 많은 외국 학자들이 한국에 관한 시나리오나 예언을 내놓곤 하는데요. 그 중에는 직접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한국의 10년 후 미래에 대한 예언을 남긴 영국의 예언가 크리스 로빈슨 씨도 있습니다. 예지 능력으로 수많은 재난과 테러를 예견하고 사전에 경고해온 크리스 로빈슨 씨는 현재 영국의 MI5와 미국의 CIA 등 세계 정보기관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초능력 판별가로 유명한 게리 슈왈츠 박사로부터 유일하게 공증을 받아내기까지 해 무척 신뢰도가 높은 예언가로 여겨지고 있는 독보적인 인물인데요. 그러면 그가 한국에 관해 남긴 예언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전부 망상자나 마술쇼뿐이었다. 세상에는 투시나 예지 등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정말 능력이 있는지 이를 철저히 검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은 게리 슈왈츠 박사인데요. 2000년대부터 초능력자 진위 여부를 밝혀내고 영매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온 슈왈츠 박사는 자칭 초능력자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치밀하게 테스트해 100% 거짓임을 밝혀냈고, 이에 초능력 사냥꾼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죠. 하지만 게리 슈왈츠 박사의 시험을 모두 통과하고 공증까지 받은 유일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크리스 로빈슨 씨인데요. 게리 슈왈츠 박사는 자신의 앞에 나타난 로빈슨 씨의 예지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앞으로 자신과 함께 가게 될 장소 10군데를 미리 맞춰보라는 문제를 냅니다. 로빈슨 씨가 예지 능력으로 이를 먼저 적어두고 봉투에 봉인해둔 뒤 나중에 확인하는 방식이었죠. 2주가 지난 후 봉투를 개봉한 슈왈츠 박사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슈왈츠 박사는 확률적으로 우연히 한두 개쯤은 맞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로빈슨 씨는 박사가 데리고 간 10군데의 장소를 모두 맞춰내었고, 심지어 장소들을 방문한 순서까지도 정확하게 예측했던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초능력자들의 속임수를 밝히고 누구보다 회의적인 슈왈츠 박사였지만, 로빈슨에게서는 어떤 속임수도 발견하지 못했으며 그의 예언 능력 역시 부정할 수 없었죠. 이 일에 큰 충격을 받은 슈왈츠 박사는 진행했던 모든 실험들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로빈슨 씨와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받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로빈슨 씨의 예지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2001년 8월 11일 로빈슨 씨가 슈왈츠 박사에게 엄청난 예지몽을 꾸었다고 말하며 9월 11일에 비행기가 높은 빌딩에 충돌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된다고 전한 것인데요. 이에 슈왈츠 박사는 빨리 CIA에 알리라고 당부했고, 로빈슨 씨는 즉시 미 대사관을 통해 CIA에 자신이 예지한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CIA에서는 로빈슨 씨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한 달 뒤 9월 11일에 그가 예견한 대로 세계 역사에 오래도록 남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비록 사전에 막지는 못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로빈슨 씨는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되었고, MI5와 CIA 등 정보기관에서도 그에게 자문을 구할 정도로 예언력을 인정받았죠. 로빈슨 씨는 정보부와 함께 일하면서 영국, 미국, 일본 등 여러 국가의 TV쇼에 출연해 자신의 능력을 검증받기도 했는데요. 그가 영국 채널4 TV쇼에 출연했을 당시에는 눈과 귀를 완전히 가린 상태에서 여러 분야의 검증가들이 5분 후 종이에 쓰게 될 글자들을 정확히 맞추어 시청자들을 놀라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검증을 했지만 어떠한 속임수도 발견할 수 없었죠. 이처럼 예지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로빈슨 씨는 지난 2018년 한국에 직접 방문해서 10년 후 한국에 관한 미래 예언을 남겨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한국에 관한 그의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다양한 나라의 기관에서 앞으로 일본과 한반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관하여 나에게 많은 질문을 했다. 내가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일본은 새로운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해서 다시 부강해질 것이며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이후 일본 영토의 대부분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거대한 지각판이 지진과 화산 폭발을 일으킬 것이며
바다에서는 해일이 일어나 인도네시아와 중국 남부 그리고 일본 전체에 파멸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다. 이때에는 한반도 역시 확실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인데 커다란 지진과 해진이 매일같이 일어날 것이며 이로 인해 한반도 동쪽 해저 부근에서는 침몰해 있던 육지가 부상할 것이다. 이 시기에는 한반도 역시 큰 피해를 볼 것인데 이때 일본은 완전히 붕괴되고 일본의 인구가 한반도로 유입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이러한 대격변을 극복하고 좋은 세상을 열 것인데 앞으로는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하나의 연합기구가 탄생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통일된 하나의 정부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에 새로 도입된 통화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통용될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은 전혀 보이지 않으며 한국 사람들이 남북한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된 것이 보인다. 또 다른 특별한 꿈속에서 나는 열차에 타고 있었는데 그것은 평양에서 서울로 온 첫 번째 기차였다. 미래 한반도에는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지상낙원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인데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한 성찰을 하기 시작할 것이며 인간의 영혼이 고도로 진보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곳에 평화롭고 조화로운 시간이 보인다. 여러분은 수천 년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건 평화로운 문화고 발전된 문화이다. 나는 그것이 미래의 인류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한국이 미래에 통일할 것이라고 믿으며 행복하게 살게 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물론 그 행복은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로빈슨 씨는 우리나라와 북한이 자유롭게 교류하게 된다고 예언했지만 실현 시기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었는데요. 하지만 그의 현재 나이가 72세이고 그 자신이 평양과 서울을 오가는 기차를 탔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남북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시기는 늦어도 15년 이내의 미래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크리스 로빈슨 씨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영국 다이애나비의 사망을 예언하는 등 믿기지 않는 높은 적중률을 보여 예언력을 크게 인정받으며 각국의 정보기관과 함께 테러 및 재해 예방에 힘쓰고 있는데요. 그가 말하는 예언이 매우 정확하다고 하니 우리나라에 대한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질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로빈슨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4년 5월쯤에는 종식된다고 하는데요. 하루빨리 세계 곳곳에 전쟁이 종식되어 평화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상위권에 속하는 무기 수입국의 큰손이란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최근에는 우수한 국산 최신 무기를 개발하여 국산 무기를 많이 수출하는 등 아시아 최대 방산 수출국이자 세계 10대 무기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북한, 중국,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탓에 여전히 많은 무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실제 2014년에는 세계 1위 무기 수입국이 되기도 했을 정도이죠. 또한 유럽연합에서 중국으로는 무기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해둔 것처럼 이념이나 국제관계에 따라 무기 판매와 구매에 제재가 있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우리나라는 유례없이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을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미국, 유럽, 러시아제 무기를 전부 구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황당한 무기 구매 방식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입니다. 바로 항의하는 국가가 생겨날 정도로 엄청나게 가격을 깎는다는 것인데요. 어느 정도냐면 인터넷에는 한국의 무기 구매 기본 패턴이라며 그 방식이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무기를 구매할 때 기본 패턴은 먼저 무기들을 비교 후 현존 최고 무기를 주문하면서 가격은 제일 낮게 부른다고 하는데요. 당연하게도 판매국에서는 터무니없는 가격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드러내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마치 그 나라의 경쟁국가에서 판매하는 무기를 구매할 듯한 모습을 보이고 판매국에서는 우리나라의 무기 구매력과 그 영향을 고려해 결국 저렴하게 팔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 과거 미 항공기 전문업체 보잉에서 E737을 24억 달러에 판다고 하자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기준을 낮춘 듯 성능이 낮은 이스라엘의 G550을 살 것처럼 굴어 보잉과 이스라엘을 경쟁에 붙였고 결국 보잉에서 가격을 인하해 16억 달러에 계약했죠. 심지어 우리나라의 태도에 판매를 거부하고 버텼지만 결국 두 손 두 발을 든 사례도 있었는데요. 어느 나라나 무기 도입 시 이리저리 비교하고 따지는 건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우리나라가 이처럼 더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북한의 위협 탓에 무기 성능과 수량에 민감하면서도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최고 성능의 무기를 최대한 많이 사야 하는 동시에 값은 싸야 한다는 어려운 조건으로 무기를 구매하고 있죠. 또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유례 없이 무기 구매에 관한 모든 것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도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무기 구매 사업은 국민적 관심사이기에 구매 조건이 낱낱이 언론에 공개되고 국민들의 감시를 받고 있어 로비를 받아 비싸게 구입했다가는 국회는 물론이고 온 나라의 비판을 받기 때문이죠. 실제 밀리터리 커뮤니티에서는 소총 한 자루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구매가와 스펙을 비교하기도 하는데요. 과거 우리나라는 F-35A1을 17개 분야 기술 이전을 포함해 대당 1,000억 원 가량의 40대를 구입했는데 이러한 가격에도 고가 도입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같은 기종 42대를 도입하면서 여러 프로그램을 추가해 대당 2,500억 원에 구입했는데 추가적인 것들을 제하고 순수 기체 가격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한참 비싸게 주고 산 상황으로 만약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비싸게 구입했다면 국회와 국민들의 비판으로 뒤집어질 만한 일이었죠. 이처럼 우리나라는 무기를 구매할 때 가격을 잘 깎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무기를 팔고 싶어서 안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무기를 구입하며 여러 방법으로 가격을 대폭 깎아 황당했던 사건들과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무기를 팔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구매한 무기는 한국전쟁 이전 450톤으로 남북한에서 가장 큰 함선이었는데요. 미 해양대학교에서 척당 2만 달러를 불렀지만 2,000달러나 깎은 18,000달러에 구입하고 예인비마저도 판매 측 부담으로 돌려 백두산함을 비롯해 금강산함, 삼각산함, 지리산함을 사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해방 후 경제 사정이 좋지 못했던 만큼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는데 이에 해군에서 장교는 월급에 1할, 부사관은 7푼, 병사는 5푼씩을 자진 각출하고 해군 장교 부인회에서 자수 삭바느지르로 돈을 모아 총 1만 5천 달러나 마련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렵게 첫 군함을 사온 이후 우리나라는 필사적으로 무기를 확보하며 값을 잘 깎는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전 당시에는 미국이 F-5A 프리덤 파이터 전투기 36대를 한국 공군에 빌려줬었는데요. 미국이 철수하면서 빌려준 F-5A 프리덤 파이터를 다시 회수해가겠다고 하자 F-5A 못 준다. 정 가져가려면 팬텀 주고 가져가라 라며 버티며 반발했고 이에 미국은 절충안으로 F-5A와 F-4 팬텀 전투기를 2대1로 교환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결국 미국은 B급 전투기를 되찾아가려 했다가 되려 A급 전투기를 한국군에 빌려주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후 미국이 F-4 팬텀을 찾아가려 하자 방위성금을 걷어 완전히 구입해버리기까지 했죠. 또 베트남전 당시 우리 군은 2차 대전 시절에 저급한 무기들로 무장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당시 사령관인 최명신 장군은 미군 지휘부와 유엔군 사령관에 2차 대전 이후 교전거리 변화와 사상자의 비율 통계 등을 들어가며 설득했고 결국 한국군은 당시 미군에게 막 보급되기 시작했던 M16 소총을 보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한국 보병이 죄다 M16은 물론 M79 유탄 발사기에 M60 기관총까지 거의 미군 수준의 무기로 무장하고 싸웠죠. 게다가 M16은 윗몸통과 아랫몸통 모듈이 분리되는데 윗부분 소모가 더 빠른 점을 노려 윗몸통 부분을 땅에 파묻어 숨기고 새로 공급받고는 파묻은 것을 다시 꺼내 쓰기까지 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전사자 관에 M16을 같이 넣어 한국으로 밀수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까지 한 결과 우리나라는 M16을 분석하고 역설계하는 데 성공했고 결국 미국으로부터 M16 생산 라이센스를 따내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M16을 라이센스 생산하던 우리나라는 70년대 말 특허권 문제로 M16 생산을 못하게 되자 특유의 저력을 발휘해 AK와 M16의 장점을 섞은 국산 K2 소총을 개발해 내기까지 했죠. M16 라이센스 생산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자 소총의 국산화라는 놀라운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한편 판매 자체를 거부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판매 거부도 우리나라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M60 패튼 전차 구매와 라이센스 생산을 요청해 M60 전차를 공동 생산하고 이후 독자적인 한국형 전차를 개발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나 미국에서 M60 전차를 팔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곤란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좌절하지 않았죠. 우리나라는 그 즉시 독일의 기갑 차량 제작 회사인 크라우스 마파이와 접촉했고 독일의 레오파르트 1 전차 구매와 기술 협력에 관한 계약 체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심지어 독일은 레오파르트 1보다 뛰어난 개량형을 국내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술 이전까지 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죠. 하지만 우리나라로서는 낯선 독일제 장비를 이용하는 것이 부품 수급 호환성 미국과의 관계 등 다양한 문제로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선택이어서 막상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에는 난감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미국이 우리나라가 독일과 접촉하는 것에 놀란 나머지 전차를 팔지는 못하지만 만드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ROK-IT 사업을 제안했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자랑인 K1 전차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우리나라의 판매를 거부하자 제대로 되갚아줘 두 손 두 발을 들게 만들고 우리나라에 판매한 국가에게는 엄청난 도움을 준 적도 있는데요. 사건의 시작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최신의 대한미사일 하푼 구매를 요청하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하푼의 해외 판매를 막지 않고 있었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겨졌으나 우리나라의 해군력 상승을 우려한 일본이 한국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미국에 로비를 하는 바람에 미국은 결국 한국에 하푼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맙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하푼과 동급으로 평가받던 1970년대 배치된 프랑스의 대한미사일 액조세 MM38로 눈을 돌려 프랑스와 접촉했는데요. 하지만 프랑스에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액조세를 팔지 않으려고 하자 우리나라에서는 거절하지 못할 제안을 합니다. 액조세 미사일을 팔면 에어버스 여객기도 함께 사겠다. 당시 여객기 시장에 막 진입한 프랑스의 에어버스는 검증되지 않아 구매자를 찾기 힘들었고, 프랑스 정부에서는 폐업까지 고민하고 있었던 만큼 눈이 뒤집힐 만한 제안이었죠. 실제 프랑스 정부는 대한항공 협상단이 도착하자 레드카펫까지 깔아주며 극진히 모시는가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한미사일 액조세 판매를 허락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렇게 대한미사일 액조세를 구입한 우리나라는 미국의 보란듯이 대통령 참관 아래 발사 훈련까지 실시했고, 졸지의 미사일 시장은 물론 민항기 시장에서까지 주요 고객인 우리나라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미국은 빠르게 입장을 바꿔 우리나라의 하푼 판매를 허가하게 됩니다. 이후 일본은 4년이 지나서야 하푼을 도입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하푼과 액조세를 보유한 상태였죠. 한편 우리나라의 액조세를 판매한 프랑스는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되었는데요. 검증되지 않아 아무도 구매하지 않던 에어버스 여객기를 우리나라가 구입해 성공적으로 이용하자 다른 항공사들도 에어버스를 믿고 발주를 시작해 수출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후부터 에어버스는 승승장구하며 현재는 보잉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회사로 성장했고, 이에 프랑스에서는 해외 판로를 열어준 것에 보답으로 대한항공 조중훈 회장에게 2등급에 해당되는 레지옹 도네르 그랑도 PC의 훈장을 수여하기도 했죠. 이런 일을 겪고도 미국은 이후에 또 우리나라의 무기 판매를 거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휴대용 대공미사일 FIM-92 스팅어의 구매를 요청했는데 미국이 거절하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영국으로부터 영국의 휴대용 대공미사일 제블린을 구입했고, 곧이어 프랑스의 휴대용 대공미사일 미스트랄까지 한 번에 1000발 넘게 구매해버립니다. 이러한 한국의 행보에 결국 두 손 두 발을 들게 된 미국은 비축물자로 묶여있던 스팅어를 한국에 넘겨주게 되죠. 이후 우리나라는 러시아제 이글라마저 들여와 강대국들의 미사일을 모조리 보유했고, 미스트랄과 이글라 도입 당시 이전받은 기술과 미사일들을 분석한 것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휴대용 대공 미사일 신공을 개발해 내기까지 하는데요. 이번에도 프랑스는 우리나라 덕에 이득을 봤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미스트랄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대량 주문을 하면서 일종의 검증 역할을 하게 되어 미스트랄이 입지를 확고히 하는 기회가 되었고, 현재는 미국의 스팅어와 동급 또는 그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무기 거래를 통해 큰 이득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미군은 전략 예비물자로 전시를 대비해 52만 톤에 이르는 많은 양의 탄약을 우리나라에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냉전이 끝나 당장 쓸모가 없어지고 보관 유지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절반 가까이가 썩어 불량품이 되자 미군은 2조 원치에 해당하는 이 탄약들을 우리나라에 2,700억 원만 받고 싸게 팔려고 시도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운송비와 처리비 부담으로 인해 미국 본토로 가져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썩은 탄약은 제외하고 정상품만 2,700억에 구매한다고 답했는데요. 이에 미군은 남은 폐탄약은 어떻게 할지 고심했는데 이때 우리나라가 폐탄약을 2,700억에 처리해준다고 나섰습니다. 결국 2,700억을 주고 정상 탄약을 구입하는데 폐탄약을 처리해주는 대신 2,700억을 받는 것이므로 폐탄약만 처리해주고 공짜로 25만 톤 가량의 정상 탄약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폐탄약 처리에 500억 이상이 드는데 처리에 필요한 운송 등의 모든 업체가 한국 기업이어서 국방부의 예산은 다시 우리 국민 주머니에 들어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손해본 것은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미국도 그동안의 저장관리비는 내지 않기로 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이득이었죠. 하지만 당시 언론에서는 쓰레기 탄약을 산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썩은 탄약을 사서 보관비만 나간다는 것과 탄약이 전부 썩어서 쓰지도 못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휴전국으로 당연히 전략 예비물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미국이 전략 예비물자를 모두 처리하는 상황에서 그걸 받아내지 않으면 당장 우리가 보유한 것만으로는 일주일도 못 싸운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반대 의견과 비판이 거셌죠.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지난해 미국마저도 비축분 포탄이 부족해지자 우리나라에 판매했던 전략 예비물자 중 포탄 50만 발을 비축분으로 쓰기 위해 다시 대여해갔습니다. 대여해간 만큼 미국이 다시 채워준다는 조건인데 그것도 한국 업체가 생산한 신품을 매입해서 채워주겠다는 것으로 우리나라에 매우 이득인 셈이죠. 또한 미국이 비축분으로 쓰기 위해 판매했었던 탄약을 다시 대여해갔다는 점에서 당시 미국이 판매한 전략 예비물자가 썩어서 쓰지도 못하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기 구입에 있어 우리나라가 물먹었다는 비판을 받은 적도 있지만 과거 우리나라의 무기 구입 역사는 훌륭한 외교임이 틀림없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가격을 대폭 깎음해도 우리나라의 무기를 팔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가 대량으로 무기를 사다 보니 생산 단가가 크게 떨어진다는 점 때문입니다. 대량 생산하다 보니 단가가 떨어지고 그만큼 싸게 팔아도 이득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한국의 무기 구매가 선전 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즉 한국이 무기를 구입하면 다른 중소국가에 추가로 팔아먹기 쉽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공군이 라파를 떨어뜨리고 F-15SG를 선정한 것은 한국군이 F-15K를 도입했다는 사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또 그리스가 독일의 214급 잠수함을 구매했지만 결함이 많다며 인수를 거부하자 이에 대한 인식이 나빠져 판매가 되지 않았는데 한국이 독일 214급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을 보고 터키와 포르투갈도 추가로 계약했죠. 덧붙여 한국이 독일 HDW사에 214급 잠수함을 구매하려는 당시 사실상 이미 214급이 내정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프랑스 DCN사를 경쟁에 끌어들였고 이에 독일 HDW사는 혹시 한국이 프랑스 잠수함을 살까 우려한 나머지 훨씬 좋은 조건의 기술 이전을 약속하고 가격을 싸게 팔았는데요. 이로 인해 먼저 214급을 사갔던 그리스는 한국이 너무 좋은 조건에 산 게 억울한 나머지 독일에 항의까지 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무기 도입 사업을 하면 방산업체 간의 총력전이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기술 이전 약속과 가격 할인이 발생해 다른 국가들도 뛰어든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훌륭한 외교와 업적 뒤에는 실무진들이 땀 흘려 노력한 성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인이라고요? 잠깐 여기로 와보시죠. 이는 해외의 한 공항 입국 심사에서 공항 직원이 한국인을 불러 세운 말인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원래 한국의 여권 파워는 매우 강력해서 대부분 국가의 입국 심사는 프리패스였습니다. 한 국가의 여권 파워는 보통 국력, 국민성, 해외 불법 체류 여부 등으로 결정되는데 한국인은 해외에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 정치적 외교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여겨져 우리나라 여권 파워는 세계 2위까지 올라갔고 한국 여권만 있으면 세계 많은 나라들을 무비자로 쉽게 드나들 수 있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한국 여권을 소지한 이유로 제지당하고 심한 경우에는 몇 시간 동안이나 조사를 받기도 하는데요. 여권 파워가 강한 한국인이 바로 통과하지 못하고 제지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한국인인 척하는 외국인들 때문입니다. 최근 여러 커뮤니티에서 중국인들의 한국 여권 위조에 대한 영상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홍콩과 대만 선거에 개입한 중국 스파이 왕리창이 호주로 망명하면서 과거 한국 여권을 이용해 대만에 불법 입국한 전적을 자백하기도 했고 올해 초에는 위조 한국 신분증을 300만 원에 구입해 무려 21년간 한국인 행세를 하며 한국에 거주해온 중국인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뉴스들을 보면 우리나라 여권이 범죄에 많이 쓰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 여권이 구하기가 쉬운 것은 또 아닙니다. 중국 암시장에서 한국 위조 여권이 거래되는 가격은 무려 1,200만 원까지 오른 적이 있을 정도로 고가에 거래되고 있죠. 그러면 중국인들은 왜 자국 여권을 사용하지 않고 비싼 한국 여권을 위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중국 여권에 비해 우리나라 여권이 신용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해외에서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방문 국가에서 정치적이나 외교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다고 평가받고 있어 한국은 웬만한 선진국이 아니고서야 무비자를 허용하지 않는 미국, 영국 등의 국가와도 무비자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등 세계 190여 개국을 입국 허가 없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지만 이에 반해 중국은 무비자 입국 국가가 불과 80여 개국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한국에서 태어난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는 힘들지만 한국 여권의 파워는 생각보다 강한데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시리아 변호사 압둘 와합은 한국 여권을 받고 놀랐다며 차이가 큰 한국 여권과 모국 시리아 여권을 비교해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습니다. 압둘 와합은 시리아 여권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5개국 밖에 없고 심지어 시리아에서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한국 돈으로 100만 원 이상이 들지만 한국 여권은 많은 나라들을 무비자로 갈 수 있고 5만 원이면 빠르게 여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죠. 그는 자신을 대신해 여권을 연장해주다 감옥에 갇혔던 가족 이야기도 소개했는데요. 여권 기간이 만료된 그를 위해 시리아에 있던 삼촌이 대신 연장을 해주었는데 여권을 2년 연장시키기 위해 600만 원 이상의 돈을 지불했고 그 과정에 3개월 정도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압둘 와합은 한국 여권을 취득하게 된 후 자신을 축하해달라며 다음의 말을 남겼는데요. 역시 나라의 힘이 크다. 무시할 수 없다. 나는 하루하루 그 사실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빨리 한국 여권을 사용하고 싶다. 나도 그 편리함을 느끼고 싶다. 인간다운 대접을 받아보고 싶다.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내용과 함께 과거 호주 방송사에서 다뤘던 한국 관련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해당 방송은 시드니 국제공항에서 생기는 각종 위협 상황들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한국인인 척 행동하던 중국 여성이 호주에서 검거당하는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속 중국 여성은 싱가포르에서 비행기를 타고 호주에 왔는데요. 황당하게도 그녀가 입국 과정에서 제출한 것은 한국 여권과 주민등록증이었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공항 세관원이 그녀에게 한국말로 질문을 했지만 그녀는 한국어를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죠. 결국 호주 이민국 직원들은 그녀를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어와 중국 방언 통역사 그리고 한국어 통역사를 전화로 연결해 다양한 언어로 그녀의 국적, 사용 언어, 호주에 온 목적을 물었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알아듣지 못하는 것인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계속되는 그녀의 침묵에 막막함을 느낀 직원들은 그녀의 국적과 목적을 알아내기 위해 그녀가 가지고 있는 가방과 소지품까지 검사했지만 여행객 치고는 옷이 별로 없다는 것 외에는 별 다른 소득이 없었죠. 결국 직원들은 그녀가 가진 한국 여권과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검사했는데요. 검사 결과 한국 여권과 신분증 모두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신분증은 컴퓨터로 인쇄한 듯 점들이 찍혀 있었고 여권은 찍혀있는 한국 도장이 흐릿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떨어졌죠. 또 여권의 사진을 제거하고 다른 사진을 부착하는 과정에서 화학적 손상이 있었는지 UV빛을 비추었을 때 손상의 증거인 형광빛이 선명하게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이에 그녀의 여권과 신분증이 위조된 것임을 100% 확신한 호주 이민국 직원들은 전화로 통역사를 대동해 여권과 신분증을 검사했음을 알리고 다시 그녀를 취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여성은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지만 의사까지 동원한 채 계속되는 조사에 결국 자포자기했는지 이내 울음을 터뜨리고는 마침내 여권과 신분증이 위조된 것을 인정하고 중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So, can you tell me where did you purchase the passport? She bought it in Beijing. 그녀는 위조된 한국 여권과 신분증을 중국 베이징에서 구입했으며 위조 여권을 구입하기 위해 약 2만 위안 가량을 지불했다고 밝혔고 자신이 호주에 온 이유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라고 털어놓았습니다. 호주 이민국 직원들은 여권 조작이 절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녀가 조직적인 집단의 일원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민국 직원의 말에 따르면 위조 여권을 지닌 중국 여성의 케이스는 한국 여권을 이용해 호주에 들어오려고 하는 중국인들의 전형적인 패턴이었다고 합니다. 과거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발생할 때는 호주 내의 한국인 불법 체류자 중 과반수 이상이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들이어서 문제가 되기도 했죠. 모든 것을 털어놓은 중국 여성은 위조 여권과 호주 일자리를 얻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빚이 생겼다며 불행한 자신이 호주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했지만 결국에는 가짜 여권과 신분증으로 인해 출입국 심사에서 거부당하고는 그날 오후에 곧장 중국으로 보내졌습니다.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입국할 수 있는 국가가 워낙 많다 보니 한국 여권을 위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 여권을 도입하는가 하면 여권에 각종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한국 여권을 단 한 번이라도 분실하게 되면 내역이 인터폴에 통보되어 입국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5년 내에 또다시 여권을 분실하면 경찰 수사 및 일정 기간 여권 발급 불가와 유효기간 단축 등의 페널티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불편해 보일 수 있는 페널티는 분실 여권으로 위조 여권을 제작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실제 한국 여권은 암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도난의 표적이 되는 일이 잦기 때문이라고 하죠.
현재는 전면적인 전자여권의 도입으로 여권 위조 난이도가 높아져 과거에 비해 위조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위조범들이 있고 난이도가 높아진 만큼 위조에 성공한 여권은 더욱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은 좋은 일이지만 외국인들이 이를 악용해 우리나라의 평판을 떨어뜨린다니 안타까운 심정인데요. 그러면 여권 보안 기술이 더욱 발전해 위조가 원천 차단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